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치하는 임시 철골 구조물 있죠? 그러니까 비계 말입니다. 아, 네. 그 공사장에 얽히고 설킨 철골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밖에서 보면 이 철골들이 막 건물 그 자체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진 도구일 뿐이죠. 그렇죠. 완공되면 결국 철거되는 도구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임시 구조물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것이 건물의 전부라고 믿고 평생을 그 좁은 철골 위에서만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오, 그거 꽤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관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이 육체적 자아, 그리고 끝없는 욕망은 비계처럼 어떤 거대한 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계된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갇혀버린 치명적인 환각일까요? 네,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는 텍스트 제9장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는 신성한 본화, 즉 내면의 I am과 인간의 유한한 자아 사이의 관계를 정말 도발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론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깨어야 할 헛된 환영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펼쳐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텍스트가 아주 명확한 목적론적 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즉, 인간의 자아나 욕망, 그 가죽옷 같은 형태들이 무한한 신성성을 지상에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필수 매개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목적론적 시각 참 깔끔하고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설계도라기보다는 거의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경고문에 가깝거든요. 인간 자아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참단 자아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고 눈멀게 만드는 기만적인 환영입니다. 기만적인 환영이다. 네, 텍스트가 아주 명시적으로 짚어내고 있잖아요. 이 인간적 자아라는 건 나뭇잎이나 눈, 구름처럼 전혀 영속성이 없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요. 환영이자 꿈이라는 표면적 서술이 확실히 강렬하긴 하죠. 하지만 텍스트 전반부에 등장하는 창조의 메커니즘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메커니즘이요? 네, 이게 단순한 비극적 타락이나 질병이 아니거든요. 텍스트는 신성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명물질의 요소들, 즉 진흙을 끌어당겨서 원자 단위로 실체를 형성해 나갔는지 역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 과정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거의 과학적 과정에 가깝죠.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에덴에서의 추방과 욕망의 발생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타락시켰다고 알려진 그 이기심의 뱀조차도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취하게 한 형태라고 명시하잖아요. 이기심의 뱀마저도 신이 의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은 통제불능의 질병이 아니라 신의 의지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의 활동을 촉발하는 강력한 동력인 거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 역시 형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현명하게 쓸 힘을 얻기 위한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기심의 뱀조차 신이 취하게 한 형태라는 구절을 근거로 드셨는데 여기서 텍스트가 말하는 그 의도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텍스트 전반을 지배하는 유한한 자아에 대한 서술을 한번 보세요. 텍스트는 이 자아를 우리를 속이는 존재, 순전히 이기적인 자만심과 상상 속의 권력을 가진 존재, 심지어 죽기 위해 태어난 얄팍한 개인적 자아라고 아주 가차없이 규정하거든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죠. 거친 정도가 아니죠. 만약 이게 정말 정교한 표현의 도구라면 왜 이렇게까지 파괴적인 언어로 묘사했을까요? 에덴 이후의 삶은 어떤 깨어있는 훈련의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적 하루가 끝나면서 깊은 잠에 빠진 꿈의 상태, 철저한 무지의 상태로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그 무지나 분리감이 결국 독립성을 위한 장치 아닐까요? 아니요. 이 환영 속에서 인간이 겪는 건 철저한 분리감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원래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분리감은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똑똑히 직시하고 해체해서 그 이면의 I am으로 회귀해야만 하는 거대한 장애물인 거죠. 분리감과 타락이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그게 왜 발생하도록 설정되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봐야겠네요. 저는 이 타락이라는 사건이 실패가 아니라 일종의 필수적인 셋업이라고 봅니다. 필수적인 셋업이요. 어떻게 분리와 고통이 긍정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죠? 여기서 하나의 유추를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아이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 자전거 비유요? 네, 아이가 스스로 균형 감각을 익히게 하려면 부모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집안, 즉 에덴 동산에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페달을 밟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꿰지는 걸 허용해야 하잖아요. 뭐 부모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렇긴 하죠. 선악과를 먹고 한계와 고통을 겪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할 힘을 획득하기 위한 의도된 장치인 겁니다. 한계에 직접 부딪혀봐야 그걸 극복하는 법을 체득하니까요. 분리감은 독립적 주체성을 위한 필연적 찰과상입니다. 와, 부모와 자전거의 비유 무척 직관적이고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텍스트가 묘사하는 현실의 심연을 담아내기엔 지나치게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낭만적인가요? 네. 왜냐하면 텍스트가 말하는 타락은 단지 무릎이 까지는 찰과상 수준이 아니거든요. 텍스트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기적 자아에 눈을 뜨면서 그 거짓된 지상 상태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집착을 하긴 하죠. 물질 세계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하죠. 그 피상적인 환영에 몰두할수록 그 모든 것 이면의 진짜 현실에 대해서는 죽게 된다고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건강한 성장 스토리가 아니에요. 죽게 된다는 표현이 확실히 강하긴 하네요. 오히려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환각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자기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도 완전히 잊어버린 아주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이나 몽유병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신을 피해 숨으려 했던 그 행동은 성장통이 아니라 자아라는 종양이 본체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인 거예요.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이라는 지적은 꽤 날카롭네요. 하지만 거기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만약 그 분리감이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에 불과하다면 왜 텍스트는 에덴을 떠날 때 굳이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서술할까요? 가죽옷이라는 형태를 주었죠. 네, 단순한 추락이나 병에 걸린 상태라면 굳이 보호장비나 새로운 형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텍스트는 이 가죽옷을 입힌 이유를 두고 진짜 지구, 즉 신성한 아이디어의 지구 핵심 조건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꿈속의 지구가 아니라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이 무거운 세계에 신성한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려면 그 밀도 높은 환경에 맞는 덮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망각과 분리감조차도 이 시뮬레이션에 완벽히 몰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적 제한이라는 겁니다. 가죽옷이 지상세계 경험을 위한 물리적 인터페이스라는 점은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으니 저도 부인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그 도구가 가진 근본적인 불완전성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불완전성이요? 네. 가죽옷은 한계를 짓는 감옥의 역할도 동시에 하거든요. 이 물질적 한계에 갇힌 인간은 외부 세계를 오직 오감을 통해서만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완전한 파편화가 발생하죠. 전체를 못 보고 왜곡된 부분만 보게 되니까요. 이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다음으로 짚어야 할 언어의 문제입니다. 언어의 문제. 이거 논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텍스트가 형태를 입은 이유와 완전히 동일한 맥락에서 언어의 탄생과 효용성을 설명한다고 봅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야만 의미가 파악되는 이 초기 물리적 표현 단계에서는 내면의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내는 동시에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한 이중 목적의 유기적 도구가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언어라는 지상의 형태 속에서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텍스트가 말하잖아요. 언어가 없었다면 구체화될 수 없었다. 네, 언어가 없었다면 무형의 신성한 아이디어는 이 지구에 결코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가죽옷이 생존을 위한 인터페이스라면 언어는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진화를 위한 경이로운 인터페이스인 거죠. 도구로서 언어의 기능적 측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어가 작동하는 본질적인 방식을 텍스트 맥락에서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봐야 해요. 냉정하게요? 언어가 소통을 이끌었는데 뭐가 문제죠? 언어가 세상을 어떻게 조각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나무라고 명명하는 순간 우리는 그 나무를 숲의 다른 부분, 땅,
그리고 하늘과 완전히 분리시켜버립니다. 분절시키는 속성이 있긴 하죠. 언어는 본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을 주어와 목적어, 선과 악으로 쪼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비인격적 상태에서는 언어가 전혀 필요 없다고 못 박는 거고요. 뭐 비인격적 상태에선 통하니까요. 그렇죠. 텍스트가 언어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서늘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 파편화된 언어로 신의 완벽한 아이디어를 억지로 표현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크고 비참한 실패로 이어질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잖아요. 비참한 실패로 이어진다? 네. 언어는 진리의 그림자, 파편화된 상징일 뿐입니다. 내면의 영감 없이 인간의 욕망만으로 언어를 통해 뭘 세우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와 실망, 굴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텍스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현실을 파편화한다는 통찰은 텍스트를 정말 정확히 꿰뚫고 계시네요. 하지만 저는 그 파편화 자체가 목적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파편화가 목적을 위한 과정이다. 우리가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하나의 큰 돌로는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걸 수만 개의 파편으로 쪼개고 분절시켜야만 비로소 복잡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죠? 아, 모자이크 비유. 네. 실패와 굴욕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도구의 무용성을 증명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인간은 언어와 자아의 한계를 체감하고 배우는 거죠. 이건 저희 세 번째 쟁점인 인간 자아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네, 운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만약 이 자아와 육체적 삶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벗어나야 할 종양에 불과하다면 신은 대체 왜 인간에게 이토록 끈질긴 생명력과 야망을 줬을까요? 신이 직접 인간 자아를 지지하고 강화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 역설적인 구절, 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폐기할 거라면 왜 에너지를 불어넣어 강화하게 만들었을까요? 대장간 비유를 들어볼게요. 불꽃 속에서 쇠를 끝없이 담금질하는 이유는 쇠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주파수를 견뎌낼 완벽한 매개체로 발달시키려는 거잖아요. 인간 자아도 지금 그 격렬한 담금질을 거치는 중인 겁니다. 대장간에서 자아를 벼려낸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어내는 시각이 완벽하게 엇갈리는군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게 매개체의 완성이 아니라 자아의 완전한 분괴를 유도하기 위한 역학이라고 봅니다. 분괴를 유도한다고요? 왜 희망과 야망을 채워 자아를 강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욕망의 끝까지 가보아야만 자아라는 구조물을 한계치까지 쫙 밀어붙여 보아야만 그게 텅 비어있고 헛되다는 걸 철저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거다? 맞습니다. 아까 모자이크 비유를 드셨는데 결론부에서 텍스트가 요구하는 건 예쁘게 맞춰진 완성작이 아닙니다. 대각성의 순간이 올 때 인간이 뭘 해야 한다고 하죠? 인간적 성격에 대한 모든 의식을 잃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모든 의식을 잃어야 한다. 다듬어 쓰는 게 아니에요. 대장장이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명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불순물 가득한 쇠사슬 자체가 맹렬한 불길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내려서 원래 불길과 하나가 되는 것에 가깝죠. 껍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쇠사슬이 완전히 녹아내린다. 정말 강렬한 해석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적 성격에 대한 의식을 잃는다는 표현을 물리적 자아 자체가 소멸한다는 뜻으로 읽지는 않아요.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면요? 초반에 진흙으로 인간을 형성한 목적이 신성한 속성의 지상 표현을 위해서였다고 창조의 대전제를 세웠잖아요. 지상에서의 표현을 원하면서 그 도구를 파괴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모순이다. 개인적 성격의 의식을 잃는다는 건 결국 분리된 에고의 소멸을 뜻하죠. 투명한 유리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먼지와 얼룩 때문에 유리창 자체만 보이지만 고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그걸 닦아내면 결국 완벽하게 투명해져서 그 너머의 빛만 온전히 보게 되잖아요. 유리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빛을 통과시키게 된다. 맞아요. 완벽하게 투명한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에 유리에 대한 의식을 잃게 된 거죠. 에고가 신의 의지와 완벽히 일치되었을 때 일어나는 이 일치감,
그게 바로 대각성 아닐까요? 그 투명한 유리창 비유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참 도달하고 싶은 아주 매력적인 타협점 같네요. 지상 3도 영위하고 신성과도 하나가 되니까요. 타협점이 아니라 진화의 완성인 거죠. 하지만 텍스트 소두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인간적 성격은 죽기 위해 태어난 얄팍한 존재고 나뭇잎이나 눈, 구름처럼 현실성이나 영속성이 없다고 잔인하리마치 선언했거든요. 나뭇잎이나 구름이 영원히 남아서 빛을 통과시키나요? 아니죠. 그냥 흩어지고 분해돼서 원초적 상태로 철저히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구름의 운명입니다. 인간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영원한 매개체가 아니라 기만적인 꿈속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뭐 텍스트의 비유를 끝까지 밀어붙이자면 그렇긴 하네요. 우리가 환영의 잠에서 깨어날 때 그 환영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야만 합니다. 그 에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언어와 욕망에 갇힌 이기적인 몽유병 환자로 지상을 떠돌 테니까요. 와,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평행선이군요. 창기의 도구인가 아니면 해체해야 할 환영인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텍스트가 인간의 자아와 이 삶을 얼마나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네요. 제 입청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저는 여전히 이 거친 육체적 경험과 끝없는 욕망의 분출이 신성한 본질을 물질 세계에 기어코 구체화해내기 위해 의도된 경이로운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가죽옷과 맹렬한 욕망은 무거운 현실을 벼려내는 필연적인 창조의 도구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니 진행자님의 관점이 텍스트의 그 창조적 역동성을 아주 잘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이 텍스트가 단순한 도구의 유용성을 논하는 걸 넘어선다고 봅니다. 거짓된 자아의 꿈을 냉정하게 직시하라는 가혹한 경고인 거죠. 가혹한 경고다. 네. 유한한 자아를 투명하게 닦아쓰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그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해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무한한 IM의 본성으로 진정 깨어날 수 있다는 파괴적이지만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입니다. 이 텍스트는 세상을 빚어내는 필수적인 비계로서의 자아, 그리고 깨어나면 철거되어야 할 헛된 환영으로서의 자아라는 모순된 정체성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텍스트죠. 네, 오늘 여러분이 느꼈던 갈망, 타인에게 증명하려 했던 마음, 이 개인적인 자아는 과연 위대한 건축을 위한 철골 구조물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생생해서 진짜라고 믿어버린 이제는 깨어나야 할 깊은 꿈일까요? 각자가 답을 찾아봐야겠네요. 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 이 에덴 동산의 비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텍스트를 통해 직접 깊이 탐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서늘한 진실은 어쩌면 매일 입고 있는 가죽옷 안쪽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담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